예, 자, 중국의 당대회가 이제 슬슬 끝나고 있죠. 네. 새 지도부도 발표가 있을 건데, 자, 이 당대회라는 큰 이벤트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방역을 좀 완화하겠다. 열흘이었던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워낙 목마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또 시장의 호재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중국 시장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초상증권 영업본부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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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련돼서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제 사실은 미 선물도 많이 밀렸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점심 이후에 중국에서 또 이제 뉴스가 좀 보도가 되면서 이제 네네. 코로나 관련돼서 격리 관련된 부분이 완화 조치가 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행될 가능성들에 대해 논의가 좀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에 또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대중 수출 국가의 한 그렇죠. 축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또 경제 또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또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당대회가 지금 마무리되는 수순에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3년이지만 거의 종신 왕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당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당대회 자체가 정치적 행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큰 그림만 좀 나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은 한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한국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뭐 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조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5년 동안에 좀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의 현대화 요것도 사실은 개념 자체로 보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좀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과학기술, 과학.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 친환경,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다 지금의 현 상황과 당연히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우주 관련된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그쪽에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 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안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올해 초부터 모든 국가들에 조금 그렇죠.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뭐 이제 환경 보호라든지 뭐 이제 지구 온난화를 좀 낮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유럽 같은 데에서 뭐 세금도 부과를 하고 결국에는 물건을 팔려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향후에는 이미 시장은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보면 헬스케어 쪽에 지원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제로 코로나를 풀지 못하는 정책 중에 하나 원인도 그게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좀 단기적인 회의들인 것 같아요. 중국이 회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양회라고 매년 초 3월 달에 진행되는 게 그 해 경제라든지 뭐 그 당시에 뭐 부채 목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월에 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당연히 다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진행되는 뭐 경제공작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매달 진행은 되지만 4월, 10월, 10월에 좀 단기적인 목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매번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관전을 해야 되는 게 거기에서 경제 정책 관련돼서 변화들이 좀 포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당대회는 정치 대회고 내년 3월에 있을 양회에서 경제 관련 정책이 나올 것이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새 지도부 발표가 있을 거라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예측이 가능해서 네. 가장 또 주목을 했던 그런 네, 시즌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어서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돼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핵심 물가 지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물가 급등의 요인이 되잖아요. 지난해보다 돼지 가격이 무려 40% 올랐어요. 예, 중국이 이제 그 CPI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국가랑 비교를 해도 단일 품목으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저희도 중국집 가가지고 음식 먹어보면 대부분의 맞아. 기반이 돼지고기 기반이 맞습니다. 맞아요. 기본이에요. 사실은 돼지고기가 이제 중국 소비가 전 세계에서 50%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가 아무래도 사이클이 있어요. 2018년도에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졌을 때, 그때가 지금 한국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수시로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중국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때 많은 농가들이 이제 중소형 농가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전염병이다 보니까 방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었는데 중소형 이제 사육장은 그 방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큰 업체들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미 돼지, 새끼 돼지가 이제 어떻게 얼마나 많아지냐 줄어드느냐 이런 건데 이것도 어쨌든 시장의 논리다 보니까 뭐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어미 돼지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다시 사이클이 왔을 때 가격이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CPI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고 지금 CPI가 지난달에 2.8% 정도 나왔으니까 예. 뭐 사실은 지금 다른 국가들 8%대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CPI 내에 이제 핵심인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자극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 정부에서 좀 주시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맥시멈 올라봤자 한 예. 3.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도 뭐 원유 가격이 너무 높아지거나 이러면 비축유를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면 비축유를 푼다든지 정부에서 이제 조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올라봤자 3.1%.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그 부담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돼지고기 가격이 반도체도 아니고 사이클이 있다는 거. 사이클이네요, 사이클. 아,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부담을 우리가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증시는 미국 같은 데는 다 금리 인상 기조에 있다라고 하면은 예. 중국은 적극적인 인하는 아니지만 인상 기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대금리 대출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는 동결을 했어요. 근데 올해만 해도 몇 차례씩 이제 계속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위안화가 그렇게 또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다 불안해서 사실 네. 글로벌적으로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너무 워낙 강달러고 또 뭐 브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정치적인 리스크도 계속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아, 사실은 이제 2010년도인가요? 그 정도에는 거의 꿈의 증시가 거의 홍콩 항생 지수였는데 네. 그때도 돈 많이 버신 분 많으셨거든요. 네. 저도 그때 지점에 있을 때도 고객분들이 그쪽에 ETF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진짜 계속 하락 밑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ELS라든지 어차피 ELS가 어차피 좀 위험 상품이고 지수 포인트를 맞추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홍콩이 정말 바닥이 과연 언제일까? 이사님의 좀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예.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 증시가 5월부터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정세에 있기는 하지만 사반기에도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홍콩 증시랑 중국 증시랑 결국 동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있고 결국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의 이제 질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홍콩 증시는 글로벌 증시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본토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 5%도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홍콩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중국 중국 본토의 정책 영향보다는 이제 수급 영향,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증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별화된 양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ELS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콩 증시가 2021년도 초반 대비했을 때 한 5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반토막 상황이었습니다. 났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ELS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ELS의 이제 홍콩 H 지수로 기반으로 한 ELS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액 자체도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이 좀 피크를 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흐름대로 본다고 하면 이제 홍콩 증시가 여기서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ELS 상품의 손실이 한 번 커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의 내관이 되지 않을까? 또 홍콩, 중국 같이 흔들리면 한국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늘 그래서 중국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증시의 뇌관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겠습니까? 저희가 그 이제 일각에서는 예. 이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15%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0%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 정도 예상하니까 이게 뭐 11조 정도 지금 발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10%만 해도 1조가 넘어가는 금액이기는 해서 예.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미국 증시도 지금 조금 소강 상태, 최근 며칠 동안이지만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연쇄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저희가 좀 주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크레딧 리스크가 한국에서도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 발행에 따른 문제, 레고랜드로 촉발된 그리고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미 부도 처리가 되고 있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것에 괜찮다가 아니라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관련 뉴스 계속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업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헬스케어 분야에 기대가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섹터들이 상당히 흐름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중국에서 헬스케어 주식들 그리고 관련 회사들이 두각을 좀 나타낼 것 같은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기는 해요, 중국이. 이게 중국의 헬스케어 섹터 전체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한 10년 내 거의 최저 밸류에이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지만 이게 최근에는 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원 정책이 나오면서 막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강력 매수를 좀 추천하는 섹터가 나왔거든요.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서. 근데 지난주에 나온 정책을 보면 이게 지금 제로 코로나가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풀릴지에 대해서도 아직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병상이라든지 의료기기 부족 같은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중증 환자로 갔을 때 병상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의료기기 교체라든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제 지원책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조 위안대의 지원책은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락다운이 산발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대출 금리를 우대해 주는 것을 중앙 재정에서 써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보면은 그냥 이 지원 정책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3.2%인데 이 지원을 받으면 0.7%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인상되는 기조에서 0.7%면 거절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향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 이 지원 정책으로 그 중국의 시중 18개 은행에서 한 1.7조 위안 정도의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를 코로나 관련돼서라든지 중증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주는 수요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주식들이 제일 먼저 이제 반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움직임이 많이 들썩이고 좀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중국의 그 GPO라고 해가지고 대량 구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약값을 낮춰야 되다 보니까 이 약값 입찰을 받을 때 병원에서 입찰을 받을 때 제일 적게 입찰을 넣은 회사가 입찰에 낙찰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낮췄는데 이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50%를 낮춰야 된다라든지 약값을 완전히 인하시켜야 입찰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입찰 조건이 20% 낮춰도 들어갈 수 있다. 더 완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좀 헬스케어 섹터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럼 다 낮춰가지고 사면은 그럼 헬스케어 섹터 기업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GPO에 낙찰이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지만 구매량이 전국적으로 병원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량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은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이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 좀 좋아지면 한국의 기계들을 중국에 좀 수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업종마다 조금 다를 텐데 예.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가 좀 강세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뭐 성형 기기라든지 그쵸, 뭐 그런 것들은 의료기기. 예, 당연히 이제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더 높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기업들이 더 조금 중국 내에서는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을 수가 그래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라던가 또 다른 의료기기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중국이 이렇게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많이 실망감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헬스케어 산업 쪽에 부활을 하면 그쪽이 트리거가 돼서 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중국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캐파도 크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사실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질문 예. 하나를 좀 이제 네네. 여쭤보는데 네.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ADR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네. 2중 상장돼 있고 3중 상장돼 있다고 하도 뭐 과간이 아닐 텐데 어쨌든 미국 SEC 위원회에서 자꾸 막 협박을 하잖아요. 뭐, 뭐 상장 폐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재무제표 조작하지 마라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님 봤을 때 똑같은 종목들이 어쨌든 뭐 알리바바, 바이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어쨌든 뭐 이중 상장돼 있다 보니까 굳이 만약 똑같은 종목을 투자한다면은 미국 ADR을 투자하시는 게 좋은지 기대 수익률이 아니면 중국 쪽에 차라리 홍콩이라든지 본토 네. 쪽에도 투자하시는 게 좋은지 요거 한 번만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네. 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미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ADR로 상장하는 게 자금 조달도 더 쉽고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의 갈등이 계속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견제는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어쩔 수 없이 이런 견제로 ADR은 그런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종목이 ADR로만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ADR을 선택할 네.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중국 본토 홍콩, ADR 요 세 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본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이 자금이 워낙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ADR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 본토에 그러니까 동시 상장되는 것이 중국 본토 증시로 상장되는 것이 더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좀 받으려고 하면은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되는 게 요새는 더 낫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정 없다고 하면 ADR 선택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본토 증시를 선택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초상증권의 박상준 영업본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